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75쪽 나갈 차례죠. 중개 보수 및 실비.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 안 됐지만은 여기는 출제 비중이 일단 두 개예요. 계산 하나, 이론 하나. 그래서 작년에 이론 문제 두 개 냈습니다. 자, 그럼 중개 보수 및 실비 나가는데요. 교육공사의 보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하나는 중개 보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비가 있어요. 중개 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다음에 실비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성격을 전혀 달리하기 때문에 중개 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하여 절대 보수 초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둘은 성격을 전혀 달리해요. 자, 먼저 그럼 중개 보수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개보수의 성질 및 적용 범위라고 중개보수의 당연성이란 말 나와 있죠. 그 우리는 중개를 완성하면요 약정 유무에 불문하고 무조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게요? 우리 중개 완성하면요 보수 무조건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게요? 계획공사가 상인이에요. 상인은 그 상법에 의해서 상인보수 청구권이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개보수의 당연성이란 말은 그 말입니다. 개혁공사는 상인이에요. 중개를 업으라는 상인이기 때문에 상인보수 청구권이 인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약정 유무에 불문하고 이때는 무조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특별히 그 무보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안 했다면은 보수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다음 중개보수 규정의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그저 컨설팅이나 만약에 분양 대행을 했어요. 중개보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죠.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이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내려가죠. 중개보수 청구권. 법제 32조 1항이 있거든요. 잠깐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중개보수 청구권 작년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됐는데 오래간만에 출제가 됐어요. 잘 출제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해만 해두시면 돼요.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을과 거래하시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그럼 갑이 A한테 토지를 팔아달라고 중개의뢰한 날짜는 3월 20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을이 토지를 A에게 구해달라고 한 날짜는 3월 25일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사됐는데 이 계약 성사는 일단은 4월 3일 날 됐습니다. 잔금은 5월 3일 날 체류기로 했어요. 그럼 개공 A의 중개로 말미암아 이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럼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보수청구인데 이것이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가 되며 언제 소멸되는지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보수청구권의 발생입니다. 갑에 대하여 3월 20일 날 발생됐다. 아니다. 4월 3일 날 발생됐다. 아니다. 잔금시인 5월 3일 날 발생했다. 보수를 달라 쓰는 권리. 이 보수청구권의 발생. 갑에 대하여 1번, 2번, 3번이에요. 몇 번일까요? 2번. 예? 2번. 1번이죠. 이 지금 4월 3일을 보신 분은요. 이거는 중개 완성 시점을 본 거예요. 그럼 이론적으로 보면 중개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일을 다 했으니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즉 행사 시점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권리 자체는 적어도 이때 계약 체결 아니면은 그 전에 발생이 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3일을 보시면은 거래 계약 시 이때 행사가 된다는 얘기죠. 행사 시점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보수를 달라는 수 권리 자체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바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의뢰 대하는 언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3월 25일 날. 그러니까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보수를 달라고 쓰는 권리 자체는 이미 이때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럼 만약에 계약 체계로 잔금 지급 전에 이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보수를 일단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과 실무가 약간 틀린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때 중개보수 조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계를 저인을 하더라도 이건 재산권이에요.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A가 다른 이제 개업공사한테 이걸 양도할 수도 있고
채권자는요, 개공의 채권자는 이걸 압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 시에 이미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되면 전액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된 거고요. 이 소멸과 관련된 건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이때는 이제 소멸합니다.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개업공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예요. 당사자 간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거예요.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뭐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돈 계약 체결한 다음에 계약이 깨졌다. 그럼 다시 중개하고 말죠. 실무에서는 그래요. 일단 다시 중개하고 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보수가 크잖아요. 금액이 커지면 이게 이제 법정으로 가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개공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계약 깨졌는데 보수를 의뢰인들은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 이제 법정으로 가끔 가는데 이때는 이제 보수가 크면은 뭐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는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중개하고 말아요. 다시 중개하고 맙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보수청권의 발생, 행사, 소멸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요. 여기서는 판례를 짚어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의 범위로 갑니다. 178쪽.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이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성질이 까칠해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이상해가지고 왔더니 나 감기 걸렸다 가대. 자, 32조 제3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주택의 동그라미예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실비에도 동그라미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란다.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밑줄이에요.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최종적으로 시도조로 정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의 동그라미예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이 중개보수의 한도에 대해서는 매번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중개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 물건이 지금 현재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일단 구분했네요. 그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최종적으로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죠.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 이거 일단 이해를 해두셔야 되고. 자, 다음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입니다. 이거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일방으로부터 이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입니다. 이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를 한도로 한다고 했어요. 1천분의 9는 0.9%. 다음에 임대차 등이었습니다.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0.8%를 한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령이 정해주고 그 다음에 시도조례로 이걸 위임했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주택이 아닌 물건에선 물건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로 나눴습니다. 주택이 아닌 물건. 그럼 이 오피는 모든 오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짜리에 돼요. 이하짜리고 그다음에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을 갖춘 걸 얘기합니다. 이른바 주거용 오피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짜리. 그러면 85제곱미터라면은 평으로 한 사람 이거 몇 평 정도 나오는 거예요? 25평. 맞죠? 그러면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으니까 분양 면적은 한 40평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오피에 대해서는요. 그 국토부령이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 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0.5%를 한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등이었어요.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0.4% 한도로 했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OP에 대해서는 현재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 이 OP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외에 그 나머지 물건은 뭐가 있느냐? 일단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OP가 있죠. 이게 있고 또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요. 거래금액의 당사 쌍방 각각 때 거래금액의 일방으로부터 1천분의 9를 한도로 한다고 했어요. 0.9%. 그리고 이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중개보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이건 시험에서 출제가 엄청 잦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로 최종적으로 위임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다는 점 이해두시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 다시 OP와 OP 외로 나눠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짜리는 매매교환 임대차 구분이 있죠 지금. 근데 OP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에요. 상가, 토지, 입광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매교환 임대차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래 유형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 한도 체계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 중개보수 한도 체계가 최고 한도만을 정하고 있는 거죠. 최저 한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최고 한도 체계로 갔기 때문에 실무에서 분쟁이 더 많아요. 이게 의리는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 주려고 그러겠죠. 개업공사는 되도록이면 최고 한도로 받으려고 그럴 테고.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률로 가자는 주장이 요즘 많아요. 이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한도 정하는 법 다 따져봤고요. 이제 요거 우리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요거 따져봐야 되죠. 지금 현재 17개 시도가 있는데 17개 시도가 서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국이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에 개정하면서 국토부에서 만들었고 쫙 뿌렸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교재 180쪽에 맨 위에 표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서울특별시 조례가 실려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 경기도 조례 모두 똑같다 틀리다? 같다.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 표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액표예요. 자, 거래 유형입니다.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이에요. 그러면요, 그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한 거예요. 주택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했어요. 일방 최고 0.9예요, 0.8이에요.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했다면 0.8이에요, 0.9예요. 0.8이에요. 주택의 매매 교환만 0.9죠.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은 임대차 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0.8입니다. 이거. 물론 실무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소개할 일은 없으니까 일단. 자, 그다음 이제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이고 중개보수 요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 유형 매매 교환입니다. 거래 금액 어떻게 나누냐면 5천만 원 미만 거래, 다음에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거래, 2억 이상 6억 미만 거래, 6억 이상 9억 미만 거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율은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매매는 몇부터 출발해? 0.6%, 다음에 0.5%, 0.4%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6억에서 9억 구간대 다시 0.5%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일방 최고죠. 확정률이 아닙니다. 이게. 그다음에 한도액은 이제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25만 원. 그다음에 2억 미만은 80만 원. 그다음에 이건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차 등이에요. 임대차 등 역시 5천만 원 미만 거래.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거래.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3억 미만 거래. 그다음에 3억 원 이상 6억 미만 거래.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임대차는 몇 프로 출발해요? 0.5%. 그다음에 0.1%씩 낮아지죠. 0.4%. 그다음에 3억 미만 0.3%. 3억 6억은 다시 올라가죠. 0.5%.
4%. 그다음에 한도액은 5천만 원 미만이에요. 얼마? 20만 원. 그다음에 이거 1억 미만은 한도액이 3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의 매매 교환가액이요. 6억 미만까지는 금액이 커지면서 효율이 낮아지고 있죠. 역누진 체계를 취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차는 매매보다 0.1%가 더 낮습니다. 이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 구간대를 벗어난 건 어떻게 되느냐? 매매 교환가가 9억 이상인 주택이에요. 그다음에 임대차 가액이 6억 이상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매매 교환가 9억 이상입니다. 일방 최고 0.9%죠. 그다음에 임대차 가액이 주택 6억 이상이었어요. 일방 최고 0.8%.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요 내용이 요 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국이 갖고 있는 시도 조례 한도액표예요. 이게 그러면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할 걸로 지금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산 문제 출제했을 때 이 표를 맞추기 위해서 암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것이다. 시험에서는 제시한다고 그랬죠. 제시를 합니다. 근데요, 주택이 아닌 물건 있잖아요. 상가, 오피 이것들 모두 제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주택이 아닌 것은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제시를 안 해요. 주택에 대해서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럼 이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거. 그럼 이 표는 일방 한도액 표죠. 일방 한도액 표니까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이거 쌍방으로부터 이 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각 받을 수 있죠. 각각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 소재지와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가 서로 틀렸어요. 둘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딜 기준한다? 사무소로 통일한다. 원래 법리적으로 하면 물건지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근데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 의뢰인은 이 사무소를 찾아왔으니까 이 사무소에는 이 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조례가 게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실무적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물건지로 간다면은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에서 주택에 대한 거래 중개한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해야 되겠습니까? 주된 사무소 기준해야 되겠습니까? 분사무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 시도조를 적용한다. 이 점 이해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부속 토지가 있네요.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과 통상 함께 거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뭘 적용한다? 토지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요. 주택을 적용합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건물이에요. 복합 건물.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영업용으로도 씁니다. 복합 건물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그럼 이 얘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상가 건물입니다. 그 상가 주택인데 1층이 상가로 쓰고 있어요. 2층은 주택입니다. 이 물건이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이걸 통건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게 구분기가 돼 있으면 가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중개했을 때 주택과 상가 요율이 서로 틀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 적용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걸 면적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해 뭘로 간다고요? 주택으로 간다.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해 뭘로 가야 돼요? 상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 면적이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도 50제곱미터고 상가도 50제곱미터입니다. 둘이 같다면 뭘로 가야 돼요? 주택으로 가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이라면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한다. 요걸 세법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는 대장상 면적 기준이다, 실사용 면적 기준이다. 우리 대장상 면적 기준이에요, 실사용 면적 기준이에요. 세법하고 우리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데, 세법이라는 것은 그 말 들어봤죠.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세법은 실제 대장상 용도와 뭐와 관계없이, 문지는 관계없이
실제로 쓰는 용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로 간다? 대장상 면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주택 적용해야 돼요? 주택 외를 적용해야 돼요? 주택 외를 적용해야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통건물 중개했어요.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다. 그럼 전체에 대해 뭘로 가라고요? 주택으로. 이해하셨죠? 세법하고 우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실사용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장상 면적으로 갑니다. 다 대장상 용도로 가고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복합 건물 이거 잘 물어봅니다.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분양대행이나 권리금 거래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중개보수를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알고 있고. 그러면 한도를 초과한 보수 약정을 한 거예요. 한도 초과 약정을 했다. 개혁공사가. 그러면 전부가 무효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이 점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의뢰인과 보수 약정을 했어요. 이 약정은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입니다. 구분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초과 약정했다. 그러니까 법정 한도가 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 300만 원 약정했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죠.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권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약정은 전체가 다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예요. 그러니까 전액 다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한도액표를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게시를 해야 되는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액표는 이거 시도조례가 정해놓은 범위를 게시하면 돼요.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 있죠. 이는 국토부는 직접 정해놨죠 지금. 그럼 이것도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게시를 할 때 자신이 받을 한도를 이 범위 내에서 직접 명시하래요. 명시하게 게시를 해주고 그 게시된 요율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나는 상가 임대차는 0.5%만 받겠다 이렇게 게시해 놓은 개공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전부 다 0.9% 게시하죠.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 적용 방법까지 이제 다 알아봤고요. 이제 실제 계산 연습을 해봐야죠. 거기 그 180쪽에 있잖아요. 유권 해석 있죠. 찾았어요? 뭐 시험에서 유권 해석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데 참고 사항이에요. 우리 그저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만약에 중개보수 계산 금액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부가세 얼마예요? 20만 원, 10%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가 있고 일반과세자가 있다고 그랬죠? 연간 매출액이 4,800을 넘어서면 일반과세자예요. 그럼 이제 중개보수 받을 때 법정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되죠? 일반과세자라면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중개보수 한도에게는 부가치세가 포함된다, 제외돼 있다? 제외돼 있다. 그러니까 한도에게는 부가세 제외입니다. 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20만 원 받았다 하여 절대 초과가 아닙니다. 단 간이과세자가 만약에 22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때는 보수 초과예요. 일반과세자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중개보수 계산 연습을 합니다. 먼저 그 계산식은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죠. 그럼 이제 산출액이 나올 거예요. 네, 중개보수의 경우는 이제 요거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한도액이 있더라. 이 한도액과 비교하여 항상 적은 금액을 받는 거예요. 한도액이 더 컸어요. 산출액보다. 그럼 산출액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산출액이 더 크면 한도액 받아야 되죠.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받아도 됩니다.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건 이제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은 거래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하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싼 것으로 연습해 볼까요? 싼 것으로. 그러면 주택 매매가 1억 8천짜리 해보죠. 최고율 몇 프로? 0.5%. 0.5%였습니다. 그럼 5840 90만 원 나오죠? 90만 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도액이 얼마? 80만 원이에요. 80만 원 쉐고 한답니다. 이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다. 10만 원 더 받으면 몇 년 징역 간다고요? 1년이죠, 1년. 이거 보수 더 받았다고 3년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1-1이죠. 매무수거, 증직투, 수, 매무수, 보수초과 1-1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요거 그래서 이제 그 APT 1억 8천짜리 1억 8천이었다면 0.5%니까 최고 한도가 80만 원이 됩니다. 자, 상가예요. 상가 2억짜리로 해보죠. 최고율 몇 프로? 0.9%. 상가는 이걸 적용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상가는 그럼 0.9%. 그럼 2, 9, 18, 180만 원.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가가 짭짤하죠. 짭짤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OP 주거용 OP로 연습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일방 이거 매매가 2억짜리였어요. 일방 최고 몇 프로? 0.5%. 그럼 100만 원 최고 한도로 받을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매매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요 교재 순서로 같이 갈까요? 그럼 180쪽 맨 밑에 분양권이 있죠.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 보겠습니다. 이 분양권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분양권의 경우는 거래 금액을 뭘로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분양대금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거래 금액을 기납입금이에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갑니다. 그럼 기납입금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이미 납부한 걸 얘기하죠. 그러면 중도금 지금 대출을 대부분 받잖아요. 그럼 중도금 대출 받은 거예요. 납입일이 지났어요. 그럼 납입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하는데 이 프리미엄을 실무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P라고 부른다. P. 이 P가 이 P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P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프리미엄 할 때 P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합산한 금액으로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양대금 5억짜리였어요. 여기에 조건이 지금 계약금 5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차 중도금 1억 납입이 됐다. 여기에 P가 5천이 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총 거래대금 얼마? 2억이에요. 1억 5천에 5천 플러스하면 2억이죠. 그럼 2억짜리 아파트였다. 그럼 2억짜리 아파트 몇 프로예요? 0.4예요, 5예요? 0.4죠. 2억 이상 6억 미만이니까. 맞죠? 2억 미만까지가 0.5 아니에요. 어차피 한도에 걸리니까 이제 똑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봐야 되죠. 딱 2억이면 2억 이상 6억 미만이 0.4%니까 0.4%입니다. 그럼 일방 최고 8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다음에 이게 상가 분양권이었어요. 그럼 역시 2억에다가 0.9% 그러면 180만 원 계산해 봤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OP 분양권이었어요. 85제곱미터 이하짜리. 그러면 OP 분양권이었다. 그럼 이거 역시 거래 금액은 2억. 그 다음에 0.5%. 그럼 1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분양권의 경우는 요거 기납입금의 프리미엄 합산금으로 가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분양대금으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 점 주의하는데 거기 그 저 181조에서 판례를 잠깐 짚고 갑니다. 개업공사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부서 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해서 가요.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경우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만 밑줄 그어놓죠. 즉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즉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이것을 거래가액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그래서 그 괄호 속에 있는 말 있잖아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 합한 금액일 것이다. 여기서부터 밑줄 쭉 그으세요. 그거 가지고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여기까지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랬어요.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거래계획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개업공사가 분양권 거래 중개하면서요. 분양대금에다가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보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이거는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이 거래 관행이자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난 수란 때 그랬죠. 이건 거래 관행도 아니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그죠? 어쨌든 우린 시험에 대비하니까 그냥 가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납입금에 프리미엄을 납니다. 분양대금에 프리미엄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판례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동일 중개사 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것은 매매 기회와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정한다. 일어났어요. 자, 이거 봅니다. 그거 3번 동그라미 3번도 엄청 잘 물어보는데 갑과 을 간에 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중개했어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까지도 소개한 거예요. 즉 갑이 을한테 자기 아파트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걸 민법 시간에 뭐라고 공부한 거예요 지금? 점유계정. 이게 점유계정이다. 팔고 주저앉은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볼까? 주임법 공부했으니까. 요 갑은 언제 대항력 취득해요?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이미 입주 주민등록 다 받았잖아요 지금. 아직 이거 안 했나 판례를? 우리 이미 하신 분들 계시잖아. 내 눈빛을 피하지 말고. 점유계정의 경우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로부터 취득하죠. 미리 알아두세요. 팔고 임차한 후 주저앉았잖아요 지금. 그럼 이미 갑은 주민등록 돼 있죠. 입주도 돼 있죠. 그럼 대항력 취득 시점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로부터 취득해요. 참고해 두세요. 예. 자, 그럼 점유계정에는 보수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냐? 이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따로따로 써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중개대상 무리해야 돼요. 다음에 동일 당사자여야 됩니다. 동일 기회여야 됩니다. 이때는 매매만 적용한다. 그래서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했다. 그럼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고요? 매매만. 이거. 근데 실무적으로 이 점유계정보다는 이게 더 많을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병과한 거예요. 그럼 을로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거는 지금 이 조건 중에 뭘 충족 못한 거예요? 동일 당사자를 충족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 아파트 사주고 임차인 넣어준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대폭 임대차에 대해서는 할인하겠죠. 대폭 할인할 겁니다. 그래서 점유계정의 경우에만 매매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3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고 이제 교환으로 넘어갑니다. 교환계약. 그럼 교환계약은 거래금액이 두 개 나올 수 있죠.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니까. 그럼 이때는 교환계약은 뭘 기준한다? 거래금액이 큰 것을 기준한다. 큰 것을. 자, 그러면 아파트 5억짜리와 단독주택 4억짜리를 맞바꿉니다. 그럼 이때 거래금액 큰 것 기준이죠. 그럼 뭘 기준해야 돼요? 5억 기준해야 돼요. 큰 것 기준입니다. 왜 큰 것 기준이냐면 5억짜리 주는 사람 5억짜리를 줬죠. 4억짜리 주는 사람 5억짜리를 받았죠. 그러니까 큰 것에 따라 보수를 물어야 돼요. 큰 것에 따라. 그러면 5억이면은 요율이 몇 프로? 0.4%. 그러면 200만 원 나오죠. 이걸 쌍방 각각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교환에게는 거래금액 큰 것 기준입니다. 이때 단독주택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을 하죠. 그래갖고 이른바 또이또이 시키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보충금. 보충해 준 거예요. 이게 보충금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 보충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순수가액만 비교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두시고. 자, 근데 이제 요거 교환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요거 물건 요율이 같이 적용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율이 틀려요. 둘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5억짜리를 바꾼 거예요. 유일 차이가 둘이 틀리죠. 그럼 보수 뭐로 받아야 되겠어요? 상가로. 상가율이 높죠. 그러니까 요율 차이가 다른 물건끼리의 교환은 유권 해석이 보수 요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때는 각각 계산해요. 보수를 각각 계산할 거 많이 나온 걸로 받아요. 뭔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5억짜리하고 상가 예를 들어서 4억짜리 바꾸잖아요. 그러면 각각 계산해도 이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세요. 물론 시험에서는 이 부분은 물어볼 일이 없어요. 물어볼 일이 없고 이 부분만 물어보죠. 이 부분만. 그래서 이제 거래 금액이 교환은 큰 것 기준이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게. 이때 요 경우 아파트 5억하고 상가 4억짜리 있잖아요. 일단 우리 시행규칙에는 분명히 큰 것 기준이라고 돼 있으니까 거래금액 5억에다가 요율이 틀리면 유권 해석이 요율 체계가 틀리면은 큰 것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상가율 적용하는 거야. 0.9%. 그리고 450만 원면 안 되나? 이게 제일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각각 계산하여 큰 것 기준이에요. 뭔만 이해하셨죠? 참고하시고.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은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겠어요. 교환은 실질적으로 사기가 횡행하고 있고 10건 중에 8건은 개업공 상대로 사기로 고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웬만하면 중개를 피하세요. 교환은 실무적으로 토지 교환 가끔 해요. 가끔 합니다. 근데 그냥 교환 계약서 니들끼리 알아서 법무사한테 가서 써라 그러고 냅둬 버려야 돼 그냥. 이거. 자, 그럼 182조 임대차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월 차임이 없는 것을 전세라 부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거래 유형이 전세였어요. 그럼 전세는 거래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면 문제 없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의 편의를 역시 싼 것으로 연습해 봅니다. APT 전세 8천짜리였어요. 최고율 몇 프로? 0.4%. 0.4%입니다. 그럼 32만 원 계산되죠? 근데 한도액 있죠 이거? 한도액이 얼마? 30만 원이에요. 이거 한도액이 매매는 2580이죠? 임대차는 2030이에요. 이게. 그러면 30만 원이 최고 한도액이니까 3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어요. 2만 원 더 받으면 몇 년 징역 간다고요? 예,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역시 전세 8천짜리였어요. 그럼 최고율 몇 프로? 0.9%. 그러면 8, 9, 72, 7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짜리 5P였습니다. 5P 전세 8천짜리였어요. 그러면 최고율 몇 프로? 0.4%다. 오피스텔 임대차는 85제곱미터 이하라면 0.4%죠. 48, 32, 3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P는 한도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거래 금액을 뭘로 정하느냐?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증금 5천에다가 월세가 3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거래금액 어떻게 하느냐? 5천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이란 얘기죠. 그럼 요 금액 얼마 나와요? 3천. 그럼 거래금액 얼마 나와요? 8천 나옵니다. 계산해봤죠? 얼마? 30만 원 나와요. 이게 같은 조건의 상가였다. 그럼 역시 거래금액 8천 나오겠죠? 그럼 상가도 계산해봤죠? 72만 원. 이게 같은 조건의 오피스텔 보증금 5천에 월세 30짜리였어요. 그럼 역시 얼마? 32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의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 예전에 실무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월 일부 이자를 쳤어요. 월 일부 이자. 예를 들어 내가 8천짜리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전세를. 근데 보증금이 5천밖에 없는 거예요. 3천만 원 월세로 전환시키죠. 그럼 3천만 원의 월 일부가 1%를 얘기하죠. 얼마 나와요? 3천만 원의 월 일부 이자 3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다시 3000 나오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곱하기 100이라는 숫자는 거기서 이제 등장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근데 일부 이자로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맞죠?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 보면 알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계산돼 있었냐면 어떻게 계산했냐면 여기 월세가 곱하기 100이라는 게 아니고 계약기간 월수를 곱했었어요. 중개법 시절에는. 이거를. 근데 이게 100으로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소액 임대차에 있어갖고 무려 중개보수가 약 3배 정도가 올랐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임대차는 대원칙이 이렇게 가는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가 곱하기 70으로 갑니다. 이 70은 적당히 낮춘 거예요. 낮춘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짜리였어요. 그럼 이거 얻는 계산은 4천밖에 안 나오죠. 그럼 5천만 원 미만 거래가 된 거죠. 그러면 거래금이 얼마 나와야 되냐? 2천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70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총 거래대금 얼마 나와요? 3,400만 원 나오죠. 4천만 원 계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3,400이에요. 그럼 이 물건이 만약에 아파트였습니다. 주택이었다. 그러면 요율 곱하기 0.5% 때려야죠.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나요? 17만 원 나오나요? 17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상가였어요. 이게 만약에 상가였다면 곱하기 0.9% 그러면 30만 6천 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짜리였다. 그럼 곱하기 0.4% 그러면 4, 4, 16, 3, 4, 12, 13만 6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의할 점은 이거 임대차는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갑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인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간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이거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상가임대차든 오피임대차든 월세 곱하기 100이라는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전부 월세 곱하기 70으로 계산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계산 연습이었습니다. 무보증 월세 30만 원짜리였어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30만 원짜리. 저거 중개보수 계산 기준가액 얼마예요? 뭐라고요? 2,100만 원? 2,100에 3,000이에요. 예? 2,100에 3,000이에요. 2,100이죠. 2,100입니다. 보증금 없으니까 보증금이 빵원 아니에요. 월세 30이죠. 3천만 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죠? 이걸 3천에 계산해 버리면 곱하기 0.5 피해졌다. 그러면 0.4% 때리면 3, 42, 12만 원 나오죠. 근데 2,100이었다. 그럼 곱하기 0.4% 하면 8만 4천 원밖에 안 나와요. 뭐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한테 말이에요. 어? 무보증 월세 30만 원짜리 중개하면서 이거 내 아들도 자네 나이만큼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내 아들 같아서 아주 중개보수 싸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 계산 금액이 12만 원이거든. 12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만 받을게. 그러면요 아가 그럽니다. 조용히 그럼 통장 계좌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계좌 달라고 그러지. 계좌 줘. 쏴. 10만 원 싹 쏴. 그래갖고 계좌 딱 카피해갖고 등록과증 조용히 들어가. 그래갖고 잃어버려. 이게 맞냐고. 그럼요 등록과증 담당이 바로 연락 옵니다. 애한테 친한 사람이면 바로 연락 와요. 애한테 그 추접스럽게 그걸 뭘 더 받냐고 그걸 빨리 돌려주라고. 이게. 그래갖고 이제 사유서 쓰고 영업정지 한 3개월 때리지. 이거 싫어해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것들 조심하라고 그랬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용히 가서 잃어버린다니까. 앞에서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그러면 안 되지 진짜. 그죠? 이게 그러니까 물론 더 받은 게 잘못됐지만 걔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그래도 우리들은 중장년 그런다고 그랬죠. 아니 뭔 보수가 그렇게 비싸냐고 그 앞에서 깎어 투덜대면서 뒤통수는 안 치는데 젊은 애들은 조용히 뒤통수 쳐버린다니까 그냥. 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단기 임대차. 학생들 4개월 많이 들어가잖아요. 4개월. 단기 임대차가 제일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4개월만 오피스텔 들어가겠대. 그럼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다. 그러면 거래가액이 일단 6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6천. 그럼 0.4%예요. 오피스텔이니까. 그럼 4, 6, 24, 24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4개월만 살겠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24만 원 받아야 될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을 것 같죠?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단기 임대차가 제일 문제예요. 단기 임대차. 그러니까 단기 임대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실무에서 단기로 들어가는 경우 가끔 있거든. 2달 또는 석 달 또는 넉 달.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단기 임대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보수가 가장 애매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FM대로 갚아버리면 24만 원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받아도 무리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 기준이 없으니까 단기 임대차인지 뭐 계약기간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갖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해줘요. 물어보면 일단 4개월짜리고 우리가 1년을 많이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은 그냥 적당히 이 기준 내에서 적당히 알아서 받으세요. 이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통상 이 정도는 한 10만 원 정도로 그냥 끝내는 거죠. 자, 참고하시고 그럼 182조 거기 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및 영수증이란 말 나와 있죠. 이거 거기 양괄호 1번인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개업공사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돼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사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 완성 시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거죠 지금. 우리 보수청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어디라고요? 계약 체결시. 근데 지금 현재 약정이 없다면 지급시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잔금시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것도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약정이 없다면 일로 가야지. 약정이 없다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고요. 우리 법령상으로는 영수증 교부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으로는 중개보수 받았을 때 영수증 교부 제도가 없어요. 이거는 왜 폐지했냐면요. 영수증 교부제를 폐지했냐면 우리는 사업자라고 했죠. 그럼 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죠. 그러니까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잖아요. 무조건 영수증 발행해야 됩니다. 맞죠?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는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있죠. 소득법상 우리는 소득세법상 고소득 직업군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개업을 했잖아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을 얼마 이상? 10만 원 이상 받았잖아요. 그럼 현금 영수증 무조건 발행해야 돼요. 무조건 발행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현금 영수증 미발행 있잖아요. 안 끊어준 금액의 20%가 포상금이에요. 신고하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갖고 우리 송도에서도 그 사건 벌어졌다니까요. 내가 지난 수업 때 얘기한 적 있죠. 300만 원 애한테 받아가지고 애가 현금 영수증이 뭐 필요하겠어. 안 끊어준 거지. 야가 조용히 가서 잃어버렸잖아요. 저는 포상금이 얼마 그럼? 60만 원이에요. 안 끊어준 중개업소는 안 끊어준 금액의 150%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젊은 것들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실화예요.
싫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현금영수증 가맹점 무조건 이제 가입 다 해야 돼요.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입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으면, 근데 중개업소는 현금만 왔다 갔다 하잖아. 물론 카드 가맹점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난 연말까지 해갖고 한 12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던데 여전히 카드 가맹점 가입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어쨌든 현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금 요소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자, 그럼 183조 실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법제 32조 제2항. 계약공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실비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 그럼 실비에 대해서도 이제 잘 묻진 않는데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 요 정도만 일단 주의하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 실비의 종류 두 가지가 32조 2항에서 언급이 됐네요.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요게 있고 또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이게 왜 인정이 됐느냐? 우리는 확인 설명을 하면서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죠. 그럼 설명의 근거 자료가 토지장, 건축물 내장,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 증명서 이런 거였죠. 그럼 이거 발급받는 비용 들어가죠. 이른바 증짓대 그런 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공부 관련 발급 비용 있죠. 이것을 물어주고자 하는 취지죠.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건 왜 인정이 돼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계약공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해라 하고 권고할 수 있죠. 이때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 우리 계약공사는 보증 설정 같은 거 해야 되죠. 그 비용 들어가죠. 그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다. 그러면 실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냐면 이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 정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실비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해주고 시도 조례가 최종적인 내용을 정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국토부령을 봤더니 둘이 뭉실하게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정해놨냐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의 한도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의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령은 그 말이 그 말 대충 정해줬어요. 그리고 세부 내용은 모두 조례로 위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재 184쪽을 보시면 실비의 한도 그래갖고 서울특별시조례가 실려있죠. 우리 인천시조례, 경기도조례 이거 같다 틀리다? 같다. 그래가지고 그 산출 내역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직면서 공부의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 등의 여비, 재직면서 공부의 발급, 열람 대행비, 발급 열람 건당 1,000원이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 발급 관련 비용이죠 지금. 이거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실무에서 이거 추석스러워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이건 산출 내역이 예치 수수료, 보험 공제 가입비, 공부 열람 발급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예치에 대한 비용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요 실비가 발생이 됐을 때 누구한테 이걸 청구할 수 있냐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매도인이나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랬냐면 이거는 지 물건을 팔려고 개공이 먼저 공부를 발급받아 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야 돼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 물어야 돼요. 이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제도 자체는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비용 발생되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임차인에게. 그래서 이걸 크로스하여 내면 틀렸죠 지금.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OX. X예요. 그래서 실비의 부담자가 누구냐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이 인정된 취지를 이해하면 조금 기억을 더 오래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역시 실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으로는 영수증 교부제도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개 보수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그럼 조금 쉬었다가 교육, 업무 위탁, 포상금을 들어가죠. 잠시 쉬겠습니다.